우리가 너무 안일했었다. 한국은 엄청난 것을 숨기고 있었다. 최근 미국 백악관 회의에서 충격적인 자료가 보고되면서 미국 전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름 아닌 한국의 핵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의 핵 문제에 관해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백악관 국방전략회의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프랭크라고 합니다. 백악관에서 일한다는 것은 상당히 명예로운 일이지만 백악관은 그러한 명예로운 만큼 업무량도 상당히 많아서 저는 늘 일에 치여 살곤 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바쁜 시간을 보내던 와중 최근에는 비상 상황이 터져서 하던 업무조차 전부 내팽개친 채 긴급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선 후보가 또다시 충격적인 발언으로 전 세계를 놀래켰기 때문이죠. 최근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의 핵무장부터 허용하겠다는 도발적인 공약을 내세웠고, 이는 그의 몇 개월 전 발언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대신 한국의 핵개발을 허용하겠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해서 트럼프의 한국 핵개발 허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점은 트럼프의 한국 핵무장 발언 이후 그의 지지율은 급상승했고, 결국 해리스보다 열세였던 그의 지지율은 어느새 해리스 후보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세력과 협상을 하기보다는 대담한 군사적 행동을 기꺼이 취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 했고,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함으로써 북한과 중국과 같은 위협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싶어 했는데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해리스는 방어에 약하고 북한과 같은 위험한 정권을 말로만 달래려고 하는 나약한 대통령이 될 거라며 목소리를 높였죠. 동시에 자신은 미국과 동맹국을 위해 대담한 조치를 취하지만 해리스 후보는 북한과 반복적으로 실패한 외교를 여전히 신뢰하는 무능한 후보라며 독설을 이어나갔습니다. 사실 미국은 지금껏 북한과 계속해서 실패한 외교만을 펼친 게 사실이었고, 이제는 한국에 억지력을 제공하는 대담한 수를 쓸 때가 오지 않았나 싶어 많은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했는데요. 또한 요즘 가장 화두에 오른 중국에 대한 제재에 관해서도 한국의 핵무장은 매우 타당해 보였어요. 트럼프는 한국의 핵무기 개발 허용은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효율적인 조치라며, 해리스는 결단력이 없어서 한국이라는 강력한 동맹국을 신뢰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 중국의 위협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삼키고 말 거라며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해리스는 중국에 맞서기를 두려워합니다. 저는 동맹국들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중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그녀는 중국이 계속 확장하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다. 해리스는 수년 동안 중국이 미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국에 맞설 것이고 결국 중국은 압박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말 것입니다. 라는 트럼프의 주장은 중국에 매우 예민한 미국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었고, 해리스 체제의 경쟁, 무역, 국가 안보에 대해 우려하는 많은 유권자들을 돌아서게 만들었죠. 하지만 역시나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타고난 사업가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의 모든 발언은 철저하게 계산되었고 유권자들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공약으로 내세운 거거든요. 물론 이 말에 약간의 의아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더 이상의 핵무기 확산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당연히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도 탐탁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한국의 핵 문제를 언급한 것은 오히려 제 살 깎아먹기가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손해보는 장사 따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철저한 인물입니다. 그는 한국의 핵무기 허용 문제를 이용해서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허용한다면 미국인들의 세금을 깎아줄 수 있다며 승부수를 던졌거든요. 여러분, 해리스는 여러분들이 힘들게 번 돈을 다른 나라를 방어하는 데 더 많이 낭비하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우리의 군대를 영원히 해외에 주둔시킬 것이지만 저는 우리 군대를 즉시 귀국시켜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줄일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이제 북한이나 중국 같은 깡패 국가들은 더 이상 한국을 압박할 수 없을 것이며 한국은 해당 지역 내에서 최고로 강력한 국가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우리의 최후방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로 인한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묘수였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갖게 돼서 이득이고 미국 시민들은 한국 방위에 따른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이고 트럼프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야말로 해리스 후보 말고는 모두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완벽한 전략이었죠.
그렇게 트럼프의 발언 이후 그의 지지율은 급상승했고 현재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대로라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의 핵무장은 기정사실화되는 거였으므로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경우에 수가 생기는지에 대해 토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국방부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은 절대로 핵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며 못을 박았죠.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해선 안 됩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해서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의 즉각적인 안보 위협을 해결하지는 못하기 때문이죠. 생각해보세요. 핵무기 하나를 개발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수년 또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또한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면 북한은 과연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것 같나요? 북한 또한 더욱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며 세계의 평화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미국의 해구산을 믿고 기다리는 편이 옳습니다. 그리고 저희 측은 한국이 높은 핵무기 개발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네요. 생각해보세요. 핵무기 개발에는 연구개발, 우라늄 농축 또는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안전한 저장시설 구축 및 유지 보수, 미사일이나 폭격기와 같은 운반 시스템의 배치 및 현대화 등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이 이러한 비용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경우 핵무기를 유지하는데 연간 약 350억 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이미 재래식 군사력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핵 프로그램의 추가 재정 부담으로 인해 예산이 부담되어 다른 중요한 분야에서 자금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겠죠. 한국이 운 좋게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해도 심각한 경제적 타격으로 인해 곧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국방부 관계자의 말은 분명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핵무기 개발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건 러시아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유명한 군사 강국이고 국방비에 비정상적인 예산을 쏟아붓는 국가거든요. 그러나 러시아는 경제력이 약한 국가로 자신들이 만든 핵무기를 유지하거나 다른 강력한 핵무기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분명 핵무기 보유국이지만 러시아 국민들의 삶의 수준은 형편없는 게 현실이죠. 만약 한국이 무리해서 핵무기를 개발하다간 러시아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 대변인은 그저 픽 웃더니 이내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만약 GDP가 1조 7천억 달러가 넘는 세계 10위 경제대국을 보고 핵무기를 개발할 경제력이 없다고 한다면 도대체 핵무기는 누가 개발할 수 있는 거죠? 한국의 경제 엔진은 첨단 기술, 중공업화,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해온 수출 주도형 모델의 조합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 LG, SK하이닉스와 같은 주력 기업이 매년 수천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한국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핵무기 연구부터 개발, 유지까지 전부 해낼 능력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북한 같은 최빈국도 만들어내는 게 핵무기입니다. 물론 이들은 수십 년에 걸쳐 연구를 진행했고 북한 인민들의 삶의 수준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한국은 그런 북한보다 100년은 앞서 있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수백억 달러로 추정되는 막대한 핵무기 개발 비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 규모는 재정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지출을 흡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연간 GDP의 1%만 핵 개발에 투자하기로 결정해도 이론적으로 연간 170억 달러에 가까운 예산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는 연구, 개발, 인프라 및 미사일 시스템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차고 넘치는 수준이죠. 그런데 더 재밌는 점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은 핵무기 개발에 수백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추정치를 뛰어넘어 그러한 비용의 반값, 아니 반이반 값에도 충분히 핵무기를 개발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잘 들어보세요. 한국은 이미 핵무기 개발에 필수적인 전자, 통신, 항공우주 기술 분야에서 막대한 전문성을 갖춘 첨단 산업 분야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한국의 연구개발 예산은 GDP 대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1년에 지출하는 연구개발 비용만 해도 9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즉, 한국은 어떤 기술이든지 순식간에 개발할 수 있는 상당한 체급을 갖고 있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국이 아무리 핵무기를 개발해 본 적이 없는 국가라고 할지라도 이들은 금세 핵보유국들이 가진 핵기술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원자력 강국으로 이름 날리고 있기도 하죠. 최근에 한국은 체코 원전 수주에서도 프랑스를 압도하며
유럽으로의 원전 기술력을 공급하는 최강의 기술 강국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은 이미 한국전력의 약 30%를 공급하는 25기의 원자로를 운영하는 민간 원자력 분야의 글로벌 리더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죠. 한국수력원자력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함께 원자력 발전, 원자력 안전, 원자로 설계 분야에서 수십 년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성은 군사 핵 프로그램에 쉽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무기급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인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연료 재처리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원자력 인프라에는 핵무기 생산에 필수적인 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과 같은 핵분열성 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포함되어 있죠. 즉, 한국은 이미 핵무기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기반과 기본적인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특수한 국가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가진 원자력 기술력이라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무기용 핵분열성 물질 생산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고 심지어 이들의 원자로와 연구시설 같은 기존의 원자력 인프라는 핵무기에 필요한 재료를 생산하는데 즉각적인 이점을 제공하죠. 현재 핵보유국이 아닌 국가들 중에 한국만큼의 강력한 원자력 기술력과 원자력 인프라를 가진 국가는 없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은 기존의 통계로만 해석할 수 없는 매우 특수한 국가라는 사실을 알아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속도보다 중요한 건 완성도라며 아무리 한국이 핵무기를 빠르게 만든다고 해도 그렇게 만들어진 핵무기는 매우 조악한 수준일 거라며 혀를 끌끌 찼죠. 하지만 백악관 대변인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호한 표정을 지으며 놀랄만한 답변을 이어나갔죠. 정확한 지적입니다. 한국은 분명 기존의 수년이나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핵무기 개발 기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능이거든요. 사실 핵무기에도 엄연한 성능 차이가 존재하며 중국과 북한이 만든 핵무기와 미국산 핵무기의 수준은 엄청난 격차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을 보면 답이 나와 있거든요. 한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이 혁신의 선두에 서 있는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이들 기업은 스마트폰부터 인공지능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현대기술의 핵심 부품인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반도체 칩을 생산합니다. 반도체 기술은 특히 유도 시스템, 제어 전자장치, 핵탄두의 전반적인 소형화와 같은 분야에서 핵무기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삼성은 군사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여 디지털 시스템의 데이터 저장에 필수적인 메모리 칩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칩은 고속 데이터 처리의 기본이며 첨단 방위 시스템, 미사일 유도 및 핵지휘 및 제어 인프라에 매우 중요하죠. 삼성의 메모리 칩은 핵 시스템의 정밀하고 안전한 작동에 필수적인 고효율, 속도 및 안정성으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고급 D램 칩은 대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저장할 수 있으므로 미사일 시스템이 표적 정보, 궤적 수정 및 위협 평가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핵무기 프로그램에서 미사일 유도 시스템의 정밀도를 향상시키는데 쉽게 적용될 수 있겠죠. SK하이닉스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또 다른 주요 기업으로 로직 칩과 집적회로 개발을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이 칩은 국방 및 항공우주 기술에 사용되는 복잡한 알고리즘을 처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SK하이닉스의 기술 전문성을 통해 한국은 핵탄두의 전자 제어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특수 반도체를 설계하고 제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나노미터 및 7나노미터 칩 제조 공정, 특히 시스템온 칩 설계 분야에서 한국의 강점은 강력한 컴퓨팅 장치의 소형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발전은 전자 제어 시스템이 핵 폭발 및 전달 시스템에 필요한 복잡한 시퀀스를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작지만 강력하기 때문에 소형 핵탄두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한국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력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작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안정성 높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즉, 만약 한국의 핵개발 제한만 풀린다면 한국은 미국의 핵무기보다도 훨씬 더 위협적인 핵무기를 곧바로 개발해낼 것이고 이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무기를 가장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국가로 불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젠 그 자리를 한국에 넘겨줘야 합니다. 한국은 미국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기술력을 가진 국가거든요. 많은 분들이 설마 하는 표정을 짓는군요. 자, 보세요.
한국의 반도체는 이미 레이더, 미사일 유도, 위성통신 시스템과 같은 첨단 방위 시스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이미 군사무기로서 증명이 된 상태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 한국산 반도체는 북한의 잠재적 핵탑재 미사일을 포함한 공중 위협을 추적하고 무력화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핵전달 시스템에 필요한 정밀 전자부품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습니다. 한국이 스마트폰과 AI 시스템과 같은 민간 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동일한 반도체 기술을 적용하여 핵무기를 위한 매우 정밀하고 탄력적이며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버린다면 우리는 지금껏 본 적 없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위력을 가진 핵무기를 마주하게 될 거거든요. 한국이 개발한 AI 칩이 내장된 핵을 상상해보세요. 이는 기존의 핵무기보다도 훨씬 더 위협적일 것이며 그야말로 핵 확산 금지 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한국은 물 만난 고기처럼 자신의 능력을 어김없이 발휘하며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강대국이 탄생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나 백악관 대변인의 논리정연한 주장에도 국방부 관계자는 매우 끈질겼어요. 사실 국방부와 미 백악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의 핵무기에 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였고 그저 백악관 측에 망신을 주기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같았죠. 그건 너무 일차원적인 생각 아닌가요? 물론 반도체 기술력이 핵무기 개발의 핵심이 되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핵무기 개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미사일 기술력과 빠르게 핵무기를 양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과연 한국이 그런 험난한 과정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건 한국 같은 작은 국가가 이겨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자 백악관 대변인은 일순간 표정을 찌푸리더니 이내 놀라운 답변을 해오기 시작했죠. 당신은 한국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미사일 기술력은 한국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봐도 무방하고 유럽 국가들에도 수출되고 있는 게 바로 한국의 현무 미사일이라고요. 한국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빠르게 발전해 왔으며 이제 한국은 핵탄두 탑재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단거리, 중거리 및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미사일은 높은 정밀도, 신뢰성 및 탑재 능력을 보여 핵 운반에 매우 적합하죠. 현무 미사일은 최대 2000kg의 적재량을 탑재할 수 있는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탑재하기에 충분할 뿐더러 항속거리는 수천 킬로미터로 북한 전역과 중국 및 러시아를 사정권에 두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탑재 용량이 커서 핵탄두 탑재에 쉽게 적응할 수 있어 한국이 이러한 무기를 개발하기로 결정할 경우 한국은 미사일 개발에 굳이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도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핵미사일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현무 미사일에는 GPS 및 관성 항법을 포함한 첨단 유도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매우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정밀도는 궤도의 약간의 편차라도 전략적 목표를 놓칠 수 있는 핵무기에 매우 중요하죠. 이건 북한 및 중국의 미사일 기술과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의 상당히 수준 높은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핵미사일이 존재하지만 항속거리와 정확도가 형편없어서 만약 중국이 한국으로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그 미사일은 한국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 북한 혹은 자국 영토에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중국은 핵미사일 실험 중 자국 영토에 핵미사일을 떨궜고 이로 인해 엄청난 사상자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 사실을 숨기려고 애쓰고 있지만 이는 미국의 위성사진에 포착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또한 한국이 핵미사일을 개발한다면 이러한 핵미사일을 보관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 개발의 중요한 과제는 미사일이나 기타 운반 시스템에 장착할 수 있는 탄두의 소형화인데 한국은 재료과학, 정밀공학 및 첨단 제조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이미 소형화에 대한 능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삼성과 LG와 같은 기업이 주도하는 반도체, 로봇공학,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분야의 한국의 전문성은 핵 부품을 소형화하고 미사일 배치에 적합할 만큼 탄두가 소형화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즉, 한국은 핵무기가 없음에도 첨단 소재 엔지니어링을 통해 기존 미사일 시스템에 장착할 수 있는 작고 신뢰할 수 있는 핵탄두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고 이는 한국이 핵무기 보관 및 유지에 그다지 많은 비용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경우 아직도 핵무기 소형화에 대한 기술을 개발해내지 못했는데 한국은 핵무기도 없음에도 핵보유국보다도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한국은 규제 때문에 과소평가되고 있을 뿐이지 사실상 그 어떤 국가보다도 강력하고 두려운 국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국의 숨겨진 강력함을 이해하셨나요? 저희 정보부 요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 배출된 상당량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이 존재하고 기존의 해결료 비축량과 우라늄 농축 또는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을 고려하고 한국의 강력한 경제력과 기술력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한 달 안에 수천 발의 핵미사일을 동시에 생산해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건 핵미사일 한 기를 개발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기존의 통계를 완전히 엎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속도라고 할 수 있고, 심지어 한국이 만들 핵무기의 상상을 초월하는 위력을 고려한다면 이건 역사에 남을 대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만약 한국의 핵무기 개발이 허용된다면 한국은 그 즉시 중국과 북한이라는 잠재적인 적을 압도할 만한 강력한 억지력을 갖게 될 것이고, 이는 세계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북한은 더 이상의 바보 같은 도발을 할 수 없을 것이고, 중국 또한 경거망동 시 국토 전체가 날아갈 것을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사실상 중국은 한국보다 기술력과 경제력 모두가 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저 핵 무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에 자꾸만 압박을 가해왔고, 한국이 미국과 더 이상은 친해지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아왔는데요. 그러나 핵무기를 가진 같은 조건 하에서의 한국은 중국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며 한국과 미국이 완전히 손을 잡는 상황은 중국이 더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국은 지역 내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자랑하기에 중국의 잠재적인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겠죠. 그동안은 지역 내에 핵무기 보유국이 없어서 중국이 아나무인한 자세로 나왔지만 한국이라는 강대국이 핵무기까지 보유하게 된 상황이 닥친다면 중국은 한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영내의 수호자의 역할을 맡게 된 한국은 자연스레 글로벌 입지가 상승하며 더 많은 신뢰도와 이권을 가져오겠죠. 그야말로 한국은 제약 하나 풀어졌다는 이유로 자신이 가진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게 되었고, 나라의 운명 자체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핵무기 보유국이 된 한국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발돋움하여 이젠 미국의 자리까지 위협할 수도 있다는 부작용이 있겠죠. 그래도 중국이라는 깡패 국가와는 달리 한국은 말이 통하는 선진국으로 한국과 미국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세계의 영향력을 과시하게 될 것입니다. 대변인의 말에 국방부 관계자는 할 말을 잃고 그저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어요. 그렇게 회의는 종료되었고 대부분이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저는 한국이 강력한 국가라는 것은 진작에 알았지만 이 정도로 무시무시한 국가인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한국의 숨겨진 저력에 식은땀까지 흘렸는데요. 한국은 대체 어느 틈에 이 정도로 강력한 국가로 발전한 건지 저는 한국의 강력함에 존경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